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세 번째 노트에서 암호 프로토콜을 설명드릴 때 다섯 단계에 걸쳐서 대칭 키를 이용하는 그런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암호 프로토콜 중에 가장 기초적인 프로토콜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실제 현재 웹에서 또는 메신저에서 기타 여러 응용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트에서는 그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근본 문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문제를 우리가 배운 대칭과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과 키 확립 프로토콜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N명의 사용자가 서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사용자 쌍마다 메시지를 암복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대칭키가 필요합니다. A와 B 간에 사용할 키, 또 A와 C 간에 사용할 키, B와 C 간에 사용할 키들은 다 달라야 되겠죠. 만약 여기서 사용되는 키와 여기서 사용된 키가 같으면 A가 B한테 보낸 메시지를 C도 다 볼 수 있고 A가 C한테 보낸 메시지도 B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쌍마다 서로 다른 대칭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칭키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키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근본 문제를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런 키 확립 프로토콜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사용하는 암호 기술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대칭키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공개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2에서는 공개키만 쓰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대칭키입니다. 그래서 공개키를 활용하더라도 대칭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류 1처럼 공개키를 사용하기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대칭키 방식만 사용하도록 구성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대칭키만 사용하는 방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공개키를 사용하는 비용들이 그만큼 점점 낮춰지고 있고 컴퓨팅 기술이나 컴퓨팅 성능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대칭키만 사용하는 방법, 또 대칭키와 공개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 요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밀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만 사용해서 키를 확립, 그러니까 N명의 사용자 간에 키를 공유하는 방법,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냐면 TTP가 각 사용자한테 사전에 n-1개를 분배합니다. 사전에 미리. 질의응답에 이런 장기간 키를 그러면 어떻게 공유하냐? 이것 또한 키 확립 프로토콜 사용해서 공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UCM에는 대칭키가 심어져 있습니다. 대칭키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고 그 대칭키, UCM에 저장된 대칭키와 통신사와 공유하게 돼서 이거를 이용해서 인증도 하고 암호 통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전에 이렇게 n-1개를 나눠주는 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UCM 같은 걸 우리가 서비스 업체한테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TTP가 각 사용자한테 n-1개의 대칭키를 분배를 하게 되면 n명의 사용자들끼리는 서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첫째, 확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n명이 간에 통신하려면, 예를 들어 100명 간에 통신하려면 내가 몇 개의 키를 유지해야 돼요? 100개의 키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빠지면 내가 다른 100명과 통신하려고 그러면 100개의 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수에 비례해서 유지해야 되는 키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에 문제가 있고요. 키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용자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그 사전에 배포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을 가지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런데 그러면 왜 핸드폰의 UCM은 그렇게 했냐? 이거는 요 핸드폰하고 요 통신사만 공유하면 되는 키예요. 핸드폰에 100개를 저장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각 사용자는 공통된 온라인 TTP와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각 사용자 간에는 암호 프로토콜을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일회용 대칭키를 확립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UCM에 통신사가 TTP이면 TTP와 나와 장기간 키를 공유하고 있고 내가 다른 사용자들과 통신해야 될 때는 통신사를 통해서 키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의 장점은 각 사용자는 오직 하나의 키만 유지하면 돼요. 핸드폰 UCM에 나는 키를 하나만 유지하면 됩니다. 요구가 발생할 때마다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 간의 대칭키를 공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매번 다른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점이 있고요. 또 사용자의 추가 문제에 있어서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서버하고만 그 사용자는 새로운 대칭키만 공유하게 되면 그 사용자하고도 얼마든지 서버를 통해서 필요한 일회용 대칭키를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과 방법 1은 양극단에 있는 해결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확장성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 있고 확장성이 아주 좋은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극단이 있을 때에는 이 극단에 있는 한쪽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방법 2로 넘어갈 수 있는데 방법 2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 2를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방법 2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바로 방법 3입니다. 이 방법 3에서는 TTP가 각 사용자에게 N-1명과 N- 사용자와 독특한 대칭키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를 사전에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방법 1과 차이가 없어요. 사전에 분배하는데 이 정보는 아까 방법 1에서는 N-1개의 대칭키를 줘야 되는데 이 방법 3에서는 N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되게 작은 수의 값들만 유지하더라도 N-1명, 다른 N-1명과 서로 다른 대칭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보만 가지는 거예요. 즉, 방법 1의 확장성만 해결한 문제입니다. 요것만 해결. 방법 1과 비교했을 때 방법 1과 비교했을 때 이 확장성 부분만 해결한 것이고요. 이 N이 유지하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성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요 N은 이제 이 정보, N이 아니라 이 정보, 각 사용자 유지하는 이 정보는 보완 변수입니다. 즉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이 시스템에서 나는 극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하면은 되게 적게 유지할 수 있고, 너무 적어서 안전성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름대로 그 시스템에서 조절할 수 있다. 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파라미터라는 거죠. 조절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조절함에 따라서 안전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생각하면 방법 1과 방법 4는 둘 다 사전 분배를 해요. 방법 2는 초기 키만 사전 분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세션 키를 분배를 해줘야 돼요. 뭘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번 노트에 살펴볼 키 확립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나눠주게 됩니다. 사용자 쌍키는 어떻게 되냐? 방법 1은 고정되어 있고 방법 3도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키로 세션 키를 하나 교환해서 매번 다른 키를 쓸 수는 있지만 그 교환하는 과정에서는 이 고정된 키의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다른 키로 암호할 수 있어도 여전히 그 키는 이 키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고정된 키의 사용이 계속된다는 거죠. 사용자 쌍키는 매번 세션 키 확립하고 세션 키를 확립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비용이 발생되는 거이지만 장점도 된다. 매번 다른 걸 쓰니까. 물론 매번 세션 키를 발급받을 때에 이 초기 키를 여기서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얘랑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사용자 저장 공간 방법 1은 N-1개 확장성이 제일 아래죠.
얘는 한 개의 장기간 키만 유지해야 되겠고, 방법 4는 n-1보다 적은 정보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안전성, 보안 변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가기 전에 좀 넘어가서 아까 방법 3에 보면 특수한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 중에 블럼이라는 기법이 있고 블런더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블럼 등의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기법은 뭐 여기에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 여기에 보면 D가 있는데 요 D는 K by K 대칭 행렬입니다. 대칭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이라는 거는 행렬이 있을 때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 행렬입니다. K by K다. 그리고 여기서의 K는 보안 변수예요. 즉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의 수가 되겠습니다. 정보의 수이고 어떻게 되냐면 K by K D 배열을 준비한 다음에 랜덤하게 G 배열을 하나 만듭니다. 이 G 배열은 K 곱하기 N 배열이에요. 그러면 K 곱하기 K를 K 곱하기 N 배열에 곱하면 A라는 배열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위치를 바꾸면 A 배열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A 배열에서 요 I번째 행은 I번째 사용자가 비밀로 유지합니다. J번째 행은 J가 비밀로 유지합니다. 요 G 배열은 공개를 해요. 전체 공개를 합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러면 I가 J랑 통신하고 싶으면 이 공개된 J 배열에서 요 J 열을 갖고 와서 자기 갖고 있는 이 행과 곱하게 됩니다. 곱하면은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 J도 마찬가지로 I와 통신하고 싶으면 자기의 비밀값 행과 I에 공개되어 있는 열을 곱하면은 요걸 얻을 수 있고요. 요 두 개는 같은 값이 됩니다. 요 값은 D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대칭 행렬이 됩니다. 즉 행렬에서 이런 대칭 행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한쪽은 요쪽을 계산하고 다른 하나는 요쪽을 계산하게끔 해서 똑같은 값을 계산하게 해서 똑같은 값을 서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블럼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은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수학이 아주 어려운 수학이 아니고요. 누구나 행렬을 배웠으면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수학 지식을 가지고 올 수 있냐?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이제 뭐 물론 암호 기술 보면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다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수학 지식을 가져다가 솔루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누구나 뭐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알고 있는 수학 지식 그 수학 지식에서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수학을 왜 배웠지? 초중고등학교 때 왜 배웠지? 별로 내가 현재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고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간단한 수학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한번 강조하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기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기법이지만 이 기법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요거는 다 공개가 돼 있고 요거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이 배열은 D 곱하기 G를 한 거죠. 그러면 D만 알아내면 이 전체를 알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행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의 특성상 K개의 행만 알아내면 나머지 다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K개의 서로 다른 요 행들만 구해내면 그걸 통해서 D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즉 K명이 공모하면 전체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공모해야 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싶으면 이 길이를 늘리면 돼요. 그렇지만 이 길이를 늘릴수록 각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값의 수는 늘어나겠죠. 그런 면에서 요 K가 보완 변수이다. 이제는 근본 문제를 공개키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방법에서는 각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각 사용자는 공개키 쌍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용자와 비밀 통신이 필요하면 랜덤 대칭키를 서로 스스로 생성해서 메시지를 암호하고 이 키를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랜덤한 대칭키를 여긴 두 개 했어요. K1과 K2를 생성을 해서 이 앞부분은 뭐라는 거냐면 인증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증 암호화를 할 때 사용된 요 K1과 K2를 새롭게 생성했기보단 요 키를 새롭게 생성한 다음에 K로부터 K1과 K2를 생성해낼 수 있다고 그 식을 만드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랜덤한 대칭키 하나를 생성을 해서 시간과 함께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면 이 사용자 외에 어느 누구도 K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K를 얻어낸 다음에 그 K로부터 K1과 K2를 계산해내고 이쪽 부에 대한 맥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K1으로 요거를 풀어서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각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쌍만 유지하면 되고 필요할 때는 별도 프로토콜 수행 없이 대칭키를 공유해서 메시지를 암호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자체가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엔 약간 물음표를 달아놓은 거고요. 이 방법이 되게 간단한 방법이고 실제 현재 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TLS라고 하는 HTTPS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TLS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방법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요전에 살펴봤던 대칭키만을 이용하는 기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요구되는 연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PKI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KI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약간은 이 HTTPS를 보면 약간은 조금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PKI는 보면은 이제 사용자 그 은행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개별 사용자들이 인증서를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웹에서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각 개별 사용자들이 공개 키를 가지고 있진 않아도 됩니다. 누구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쪽이 서버면 서버만 공개 키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웹 서버면 공개 키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서버가 먼저 A한테 플러스 KB 형태로 주지 않고 어떻게 주겠어요? 인증서를 주겠죠. 그래서 웹 서버가 자신의 인증서를 브라우저한테 주면 브라우저는 랜덤한 대칭키를 만들어서 그 대칭키로 메시지를 서로 암호에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확장성도 있고요. 확장성도 있고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측면에서 내가 서로 다른 N명, 내가 N개의 서버와 웹 서버와 통신한다고 해서 나는 키를 하나도 없어도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건데 비용은 좀 상대적으로 높게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대칭키만을 사용하는 방식을 하더라도 이 연산 비용이 높으니까 공개키를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 계정 개설이나 초기 키 분배, 키 갱신할 때 등은 공개 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키 기반의 키 확립 프로토콜을 쓰다 하더라도 초기에 장기간 키를 확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장기간 키를 쓰다가 이 키를 갱신해야 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우리가 공개 키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사용하는 방식의 장점, 부인 방지를 상대적으로 쉽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칭키에 비해서는 부인 방지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칭 암호 알고리즘 기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3의 온라인 TTP를 사용하지 않고도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키를 사용할 때는 온라인 TTP는 필요 없지만 인증기관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TTP는 필요합니다. 단점은 공개키 연산이 대칭키 연산보다는 비용이 높다라는 것이 있고요. 사용되는 암호키의 길이가 대칭키보다는 상대적으로 길어 키 관리 측면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게 요즘은 메모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메모리가 제한적인 그런 환경에서는 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공개키 기반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공개키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살펴보진 않았었죠. 그래서 3장에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명드릴 때 5단계의 프로토콜을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서는 대칭키만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4장에서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기초 기술들을 설명드렸는데 그 기술들도 대부분 대칭키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와 관련된 한 두 가지 설계 기술, 기초적인 설계 기술만 설계 기법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키만 써서 인증도 제공하고 비밀성도 제공하고자 한다.
요 두 개를 다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면 개인 키로도 암호화해야 되고 공개 키로도 암호화해야 됩니다. 두 가지. 왜냐하면은 이 공개 키에서는 어떤 키로 암호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개인 키로 암호하면은 인증을 제공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하면 비밀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개인 키로 먼저 하고 공개 키로 할 수도 있고 공개 키로 먼저 암호하고 개인 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두 방법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수신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둘 다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 키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성을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KB가 없는 사용자들은 메시지를 이 메시지 요 두 개의 암호문으로부터 M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어디서 나냐? 마이너스 KA를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의 차이인데 나중에 한 경우죠. 이 방법 1이 나중에 한 경우에는 암호문에 대해서 암호화된 암호문을 서명하고 있습니다. 암호문 서명하고 있으니까 플러스 KB로 암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즉, 이 암호화를 A가 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A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A가 M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밑에 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렵다. 암호문에 대해서 내가 개인 키로 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그걸 굳이 모르는 데이터, 내가 하지, 그러니까 내가 했고, 내가 이걸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걸 실제 플러스 KB를 A가 알고, 플러스 KB를 A가 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메시지에 대해서 직접 마이너스 K로 암호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에서는 B는 A가 메시지 M을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 바깥 플러스 K, B를 A가 했다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인증과 비밀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공된다 그러면 인증이란 측면에서는 메시지에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인증. A가 M을 알고 있다. M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인증과 비밀성을 공개 키를 이용해서 제공해야 될 때는 개인 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개 키를 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쓴 거는 실제적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게 요거고 얘는 요거입니다. 즉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 같은 그 경우에는 메시지에 대한 해시값에 서명을 하고 메시지는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메시지에 대한 암호문이 있고 그 암호문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뭘 먼저 해야 되냐라는 건 요렇게만 보고도 알 수가 있고요. 즉 마이너스 KA로 실제 암호하는 게 뭐냐? M이냐? C냐? 요 차이가 되겠고 인증이란 측면에서는 M에 대해서 서명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 때 그 프로토콜이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으면 안 돼요.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럼 오라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암호세계에서 오라클이라는 것은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항상 올바른 답, 그 물어본 거에서 아니면 요구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주는 객체. 요구한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객체가 말합니다. 자, 이 프로토콜을 보면 B가 A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플러스 KA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KA를 그러니까 난스를 하나 만들어서 MB를 하나 생성해서 플러스 K로 암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복호할 수 있는 자는 A밖에 없어요. 그래서 A밖에 없기 때문에 MB가 되돌아오면 B 입장에서는 이거는 A가 응답한 거다. 왜? MB를 볼 수 있는 자는 A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MB의 예측 불가능성이 중요하겠죠. 예측 불가능해야 되겠고, 만약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K가 없는 사용자도 MB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랜덤 값을 플러스 KA로 암호한 다음에 얘가 이걸 풀어서 주면 B는 이건 앨리스가 준 거나 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프로토콜을 쓸 때 이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자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모든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것을 다 풀어주는 꼴이 되죠. 어떤 메시지든지 이 프로토콜이 있으면 이 프로토콜에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풀어줍니다. 즉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주는 오라클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면 안 된다. 프로토콜이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꼭 공개키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것을 해주는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은 밥이 MB를 주고요. A가 MB에 서명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토콜도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명 오라클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값을 주든지 간에 A는 요 소프트웨어는 그것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